별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매력 못 느끼고 뭐 오르겠죠 라는 정도.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높겠죠 라지만 한국 주식 그렇게 매력 있나요? 네, 일본 리츠랑 미국 리츠가 제일 지금 좋아서. 지금 올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셔서 책의 마지막에도 IMF가 발표한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냐에서 그 비법이 있다면서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리스크를 지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요 자문사 갖고 있잖아요. 자문사 가지고 있고 프리즘 앱에 이제 그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서 컨설팅이랄까요, 뭐 자문이랄까요, 상담 청취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상품을 파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특성이 딱 나오는 게 현금 아니면 부동산 올인.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전 세계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보면 부동산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부동산 비중이 한 30-40%. 그럼 나머지 60-70%는 뭐냐 하면 사모펀드도 하고요. 자기 사업체에도 투자를 하고요. 주식 채권도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소득 순위 기준으로 해서 하위권의 중산층 정도까지 한 30-40% 정도까지는 예금의 자산의 대부분이 올인돼 있고 아니면 거주용 부동산이에요. 그 전세 이런 거, 보증금들 이런 것들이에요. 위험을 피해서 안전자산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전자산이라는 게 저주가 되거든요. 왜 저주가 되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인플레를 해지를 못하죠. 뭐 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5%였는데 은행 예금 예전에 1% 은행 예금 만기 3년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작년에 자산이 얼마나 망가졌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더 문제가 뭐냐면 올해처럼 벌어줘야 될 때 작년 뭐 3% 4% 특판 예금 가입하신 분들 지금 주식시장 보면서 부동산 보면서 괴롭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적절한 위험을 감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위험을 피하거나 아니면 한 방에 인생을 건 베팅 이거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으로 인생을 한 방을 건 베팅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고통은 큰데 마음의 고통은 큰데 성과는 보잘것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들,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뭐냐 하면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기업 그 고객들, 개인 고객들의 성과 보고서들 보시면 알겠지만 50대, 40대 수익률이 제일 좋고 남성보다는 여성 수익률이 제일 높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대부분 수익률은 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인스타나 이런 데서는 나 이거 2차 전지로, 나 NFT로, 나 코스메틱으로, 나 차화정으로 돈 벌었다고 인증하는 사람은 천지지만 왜 나는 돈을 못 버는가? 나는 왜 돈을 못 벌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는 단타를 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칠 때 왜 단타를 치나고 봤더니 리스크를 분산해서 이렇게 좀 쪼개서 투자를 하지 않고 위험한 변동성이 큰 데다가 한 방에 올인한 다음 벌벌 떨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면서 정말 좋은 자산, 좋은 주식을 샀더라도 견뎌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위험 자산, 위험의 정도를 스스로 한번 좀 측정 좀 해봐라. 저는 이걸 베개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밤에 딱 누웠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떠오르면서 내일 빠지면 어떡하나 하고 두근두근 돼서 잠을 못 잔다. 이건 이미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죠. 잠을 못 자는데.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게 돼요. 왜 살이 찌는지 아세요? 잠을 적게 자서 그래요. 전 4시에 맨날 일어났거든요. 평생을 4시에 일어나는 직장을 다녔어요. 직업을. 그러니까 살이 찌죠. 사람이라는 게 수면이 부족하니까. 수면 부족하게 되면 다른 모든 기제들을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든 비축하려고 몸은 들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든 뭐든 삶에 있어서 적정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 적정한 리스크가 어떨 때 나한테 최악의 상황이 오는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서 좀 이렇게 포트를 짜면 밤에 잠도 잘 오고 또 어디가 오르면 어디가 빠지고 하면서 상쇄시켜서 가는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자산으로 짝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전자산 올인 이러면 인플레하면 끝장인 거고 위험자산 올인하면 나의 예측이 하나라도 빗나가는 순간 폭락이 오는 거죠. 적당한 위험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나은 적어도 국민연금 수익은 나오지 않겠냐. 네.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6.3? 그리고 올해 지금 대박 나고 있으니까 사실 연한선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지나고 나면 7%도 나올 텐데 이 정도의 엄청난 성과면 10년의 자산이 2배 나거든요. 그럼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8억 돼요. 10년마다 30년 기준으로 해서 8억 되는 건데 너무 길다라고 생각될 수 있으면 2억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억이 4억 되고 8억 되면 되니까 20년이면 8억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국민은행에서 나온 그 부자 보고서 보시면 금융자산 10억이 부자예요.
우리나라 부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인스타에서 자랑질하는 사람들 실제 대단한 아닌 사람도 많아요. 사기꾼 사자 되게 많아. 그분들 뭐 엄청 뭐 팔잖아. 그러니까 제가 자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저는 못하겠는 게 돈 있는 티를 좀 내면 그렇게 모르던 사람이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맞아. 그런데 와서 막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포토샵 너무 좋아서 그건 인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했는 것만 보여줄 수 있잖아,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소고기 사주면 내가 부자라고 인정할게요. 근데 맨날 내가 사. 나한테 소고기 사준 사람, 한우 등심 사준 사람이 몇 명 되냐고요? 몇 명 없어요. 리멤버라는 앱 있잖아요. 네. 앱에서 우주 인맥왕이거든요. 저를 명함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서로 일천으로 등록하니까 우주 인맥왕이라고. 그럼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제가 저 위는 없어요. 지구 인맥왕도 아니고 우주 인맥왕이에요. 자, 근데 저한테 와서 고기 사주려는 사람 그렇게 본 적 없어요. 몇 명 못 봤어요. 한 20분? 난 그 사람들 부자라고 느껴요.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까칠하잖아. 여러분, 홍 박사는 까칠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부자 없고요. 진짜 금융 순자산 기준 8억 정도 운영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연평균 수익률 10%로 2억 시드머니로 20년 7%로 운영하면 8억 돼요. 그리고 30년 하면 16억 돼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수익률 7%인데 심지어 워렌 버핏도 16.9% 성과를 60년 내서 세계 3등 부자인데 어디서 내가 오늘 한 방에 상한가 내가 따라잡아가지고 30%씩 매일 어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대학가에 증권 동아리래 왔는데 성과가 어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매월 10%씩 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예요? 복리니까 150% 되겠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 연 16.9% 벌어서 세계 3대 부자인데 이 친구는 150%를 벌겠대요. 그게 목표래요. 그랬죠. 재밌게 사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제가. 증권 동아리 친구가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는 기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리고 참 옛 생각도 나고 저도 그런 꿈에 부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해보시고 제 이야기도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죠. 어떤 인스타나 SNS에서 그런 거를 인증하고 그런 거 우리가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고 아닌 사람도 실제로 많다라는 거 꼭. 나한테 고기 사면 일단 인정한다니. 소고기, 툭불 등심. 다음번에 제가 박사님한테 돼지고기 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는 잘 쏴요. 김 작가야 잘 쏘지. 와인도 여러 번 먹었는데. 저는 김 작가는 인정. 경기 침체 우려 뉴스 계속 나왔지만 요즘 뭐 증시가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티고는 있잖아요. 어쨌든 증시가 버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뭐 지금 4분기 그 다음 내년 침체 뭐 온다고 하면서 이제 좀 무너질 때 얘기하신 분들 뭐 많던데 박사님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는? 위에 뭐 무너질 수도 있죠. 또 찬스 오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은 한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지옥천당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그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화, 컬처가 개판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최악, 중국과 함께 거의 최악의 나라잖아요. 단타 투기판이잖아요. 대주주 다 해먹고 슈킹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급등하려면 폭락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급반등, 바닥에서 한 30% 올랐죠. 그렇죠. 2100포인트가 2600 얼마까지 갔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잘 버티는 거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별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매력 못 느껴요. 오르겠죠 라는 정도.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높겠죠 라지만 한국 주식 그렇게 매력 있나요? 그럼 요즘에는 그럼 박사님은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을 사고 계세요? 아니요, 미국 리츠, 일본 리츠. 일본 리츠랑 미국 리츠가 제일 지금 좋아서 한국을 파는 게 아니라. 일본은 왜요? 싸잖아요. 일본 리츠가 말도 못하게 싸고요. 미국 리츠도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 올라오는 거 생각해 보면 말도 못하게 싸니까. 거기 배당 수익률 4% 줘요. VNQ 배당 수익률이 4% 줘요, 4%. 엄청 행복하죠. 솔직히 말해서 내년 예금금리가 정말 지금처럼 미국 예금금리가 5%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SOFR 사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올해야 금리 나 물건 나왔다고 그러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그러면 적금, 예금 이런 것도 별로 매력 없고. 그럴 때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신축주택 위주로 해서 오르고 있고 또 그런 신축주택들 대부분이 부동산 펀드 위주로 해서 사고 있는 그런 쪽에서 전 세계 연기금들이 투자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 콘도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리츠가 둘 다 엄청 못 올랐고요. 또 둘 다 배당 수익률도 역대급이고 상당히 매력 있지 않냐.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내년 이맘때 좋겠죠. 저는 지금보다 주가는 올라 있을 것이다. 근데 매력 없다.
저는 누차 이야기 하잖아요. 작년 이맘때 여 와가지고 지금 이 레벨에서도 주식 안 살 거면 주식 하지 말라. 그때 한창 낮을 때 2100, 200. 200이죠, 2200. 뭐 그때 이때 안 사면 안 된다. 아니, 이때도 안 할 거면 한국 주식은 이제 영원히 하지 마라 그랬죠. 그 멘트 기억납니다. 네.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레벨에서도 안 살 거면서 한국 주식을 왜 한다고 그러냐.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는 꾸준히 버티든가, 아니면 쌀 때 사든가 밖에 없지. 저는 다른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모멘텀 투자가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매력은 없죠. 매력은 없지만 뭐 또 그러다고 팔고 채권 사자 이렇게 하려니까 채권도 연초 연말에 엄청나게 수익 나고 지금도 거기 빌빌하잖아요. 뭐 채권도 별로고. 달러 살까 했더니 1330원이야. 아이고, 이거 너무 비싸고. 다 지금 자산 가격이 그저 그래요. 그러면 뭐 좋은 자산은 대체 자산, 얼터너티브 에셋인 거고. 그래서 부동산, 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책에도 1996년 반도체 위기 때 7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난 적이 있다고. 사실 올해랑 작년 말부터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예, 거의 비슷해요. 96년 외환위기 전야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러면서 뭐 누군가는 이제 반도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다수가 얘기한 거는 사이클이다. 지금이 안 좋은 거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그게 또 영원하지 않고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도 되는 시기다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던데. 이게 뭐 사이클이다, 저도. 그래서 96년이랑 되게 비슷한 게 96년이 왜 우리나라 반도체가 박살났냐면 공급 과잉 때문에 박살났죠. 공급 과잉. 네, 그래서 95년, 94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번에 2021년, 22년, 23년 올해까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평택 가보시면 뭐 타워 크레인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두 번째, 96년, 97년에 또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요. 주변국이 환율을 조정했어요. 중국 위엔화랑 일본 엔 약세가 출현했죠. 근데 지금도 그렇죠. 일본 엔이 150엔? 그리고 중국 위엔화가 7.3? 7.2까지 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쟁을 계속 물량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국 공급 과잉에 주변국과의 경쟁이 확대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고 나면 또 한 2년 고생하면 좋아지잖아요. 98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한 2년 고생하겠죠. 그래서 올해 회복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싸긴 싼데 올해 당장 회복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쪽인 거고 너무 쉽게 우리는 회복을 생각한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보고 투자하는 거지. 적어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조선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저는 항상 4년은 보고 투자하는 거지. 이거는 왜냐면 조선은 30년짜리 사이클이거든요. 예, 30년 사이클이. 그 70년의 사이클이 한 번 왔었고요. 70년에 사이클이 왔던 이유가 그 오일 쇼크 때문에 사이클이 왔고요. 그리고 2000년 중국 때문에 사이클이 두 번째 사이클이 왔으니까 다음 사이클은 2030년 전후에 올 건데 그 전에 바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이클이 뭐 15년 오르고 15년 빠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20년 오르고 10년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10년 빠지는 거의 끝은 대충 다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지금 살 수도 있는 거고 한 5년 뒤에 바닥 올 수도 있지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그런 조선의 사이클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사이클이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이클이라면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은 3년 4년 사이클이니까 이거 되게 짧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그죠?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시간 지나면 의미 뭐 없어지니까. 요새 특히 EUV 그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뭐 2나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술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스마트폰 또는 자동차 그리고 여기 카메라 또는 텔레비전 이런 수많은 가전제품과 전동화 장비들의 교체 주기가 3, 4년이잖아요. 스마트폰 3년 쓰시는 분 잘 없잖아요. 3년 써도 4년차 되면 바꾸죠. 차도 무상 수리 기간 한 3, 4년 타고 바꾸죠, 많이. 그렇죠. 노트북,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도 텔레비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요새 텔레비전이 커지니까 이사 가거나 뭐 어디 이주하거나 그러면 바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반도체의 집약체를 할 수 있는 전동화되어 있는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2년 안에 바꾸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건 뭐 좀 소비 습관에 문제 있다 소리 듣기 좋고 3, 4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재난보조금 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질렀는데 이제 23년이니까 만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바닥이 온다. 오면 좋지. 그건 이제 제가 틀리는 거고 사이클상 뭐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1996년에 그 폭락이 오고 2년 뒤에 바닥이 출현했거든요. 그 뒤에 쫙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2022년 초가 아마 고점이었다고 치면 만 1년 반 정도 진행 중인데 아직 바닥이 왔다고 말하기는
저는 그건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AI 발전을 HBM, DDR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에 기대는 반도체 좋게 말한 분도 있는데 그 이제 박사님 이야기는 반도체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싸져 있지만 요 시기가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아유, 사이클 공부라는 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죠. 다만 제가 이 공부해온 바로는 시장의 패닉 붕괴가 온 다음에 바로 회복은 쉽지 않더라. 그래서 2017년 슈퍼사이클 이후에 2020년 올 때까지 3년 걸렸거든요. 그쵸? 그거 기억 안 나세요? 2017년 슈퍼사이클 이후에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3년간 또 시장이 굉장히 길어졌었고 또 2000년 전차 장세, 2010년 전차 장세 이후에 12년부터 힘들어져서 14년, 15년에 받았었죠. 그때는 하락이 한 3년 갔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3, 4년 주기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5, 6년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 3년이 되는데 아직 그 전방산업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잘 팔린다. 이쪽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퀄컴이나 뭐 ARM이나 뭐 이런 그쪽에 관련돼 있는 AP 설계 아키텍처들이나 그런 쪽들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만한 신제품이 나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되면서 강렬하게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어떤 소비재가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 스마트폰 이후로는 사실 잘 없죠. 이제 뭐 너무 뻔해졌죠. 폴더블 폰 뭐 좋지만 무겁잖아요. 그리고 더 경량화가 돼야 뭐가 될 것 같고. 한 3년 전에 테크 유튜버들이 한창 대세였거든요. 왜 대세였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막 카메라 업그레이드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때였어요. 특히 막 망원 아이폰 렌즈도 들어가고. 새로운 거 나오면 막 신기해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폰에서 애플이 만든 이번에 이거 앞에 쓰는 거.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아이폰 1은 애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버전을 사는 게 아니라며 두 번째 내년에 더 좋아져서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반도체가 뭐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적자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끝이 아닌가 그리고 끝이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주가는 끝일 수 있어요. 근데 업황이 좋아지느냐를 물으신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